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벌써 올해가 보름도 남진 않았는데요. 미래를 예상하는 게 쉽진 않겠지만 우리가 지난 3년을 힘들게 기다렸던 불장이 다가오는 만큼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공감이 돼서 가져와 봤습니다. 바네크에서 2025년도 크립토 관련 10가지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이제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매튜 시겔이라는 헤드 오브 리서치가 이제 시니어 분을 모시고 굉장히 많이 이제 공부를 한 결과를 제가 엑기스로 좀 짧게 짧게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가지 예상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25년도에 정점을 언제 찍을까이지 않을까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맞추기는 어렵지만 계속 가능성을 한번 염두를 해 보려고 하고요. 자, 일단 바네크에서 헤드라인을 뽑을 때 뭐 10가지 예측이라고 하면서 일단 미국 전략적 준비금을 채택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타이틀로 뽑은 것 같은데 글쎄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와닿진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따놓은 당상인 것 같고, 우리에게는 언제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 자, 이들이 이제 첫 번째 예측을 할 때 언제를 바로 예측을 했네요. 여기 보니까 암호화폐 강세장은 1분기 중간 정점에 도달한다. 중간 정점이 있다는 건 마지막 정점이 한번 또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마지막 정점은 4분기에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일부 동의를 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과 그래도 비슷하긴 한데요. 자, 문제는 1분기도 1월이 있고 3월이 있습니다. 1월 초가 될지 3월 말이 될지 이들도 모르고요.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4분기에 최고치를 경신을 한다곤 하지만 저 역시도 이게 3분기가 될지 4분기가 될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오히려 혹자는 뭐 몇 월을 되면 정점이다, 몇 월이 되면 떨어진다, 이거를 얘기하시는 분이 저는 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고 다만 추측을 할 뿐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의견을 보고 그 근거를 보고 취할 것만 취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검증을 하셔서요. 이제 검증한 결과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하나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참 장기 투자자들, 오래 투자를 하신 분들일수록 이번 사이클도 역시 저 뒤에 사이클이 좀 멀리까지 간다. 심지어 26년 초까지 간다는 분들도 있거든요. 반대로 트레이더일수록 샀다 팔았다 하시는 분들일수록 이번 사이클 짧아졌다. 굉장히 많이 우리 들어봤었죠. 왜냐하면 올해 1월 달에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신청된 이후로 24년 막 3월에 뜨거웠었잖아요. 그러니까 25년까지 갈 것도 없다. 뭐 24년에 끝날 것이다. 혹은 25년 초에 끝날 것이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로 거의 다 지금은 자취를 감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뭐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내가 검증을 해야 된다고 했었죠. 자, 왜 사람들이 자꾸 하반기라고 할까? 물론 이제 공식적인 거는 뭐 반감 기발 사이클 때문에 13년 말, 17년 말, 21년 말, 그리고 25년 말을 항상 하반기를 예상을 하고는 있지만 내가 검증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습니다. 최근에 중요하기 때문에 유동성에 따른 뭐 정점도 예상을 해보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어느 정도까지 와야 이 사이클이 끝났다 얘기도 드렸었고 하이 사이클도 얘기했었고 MVRV 지스코도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외에 다른 지표 하나를 오랜만에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잊고 계실까봐 종종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신호가 나오면 침체가 나온다. 침체라 함은 이제 보통 미국 주식의 폭락을 의미합니다. 보통 침체는 또 급등 이후에 나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급등 이후에 어떤 침체 신호가 있을까? 참고로 미국 역사상 11번 중에 10번이나 맞았던 신호입니다. 11번 중에 10번이 맞았는데 굳이 그 한 번을 찾아서 나는 그 한 번에 베팅을 하겠다기보다는 10번을 준비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지표는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된 이후 얼마 후에 빵 하고 주가가 떨어졌다더라. 이게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통계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장단기 금리 역전이란 거는 10년물 금리 채권입니다. 빼기 2년물 금리를 빼면 이게 플러스가 정상이겠죠. 당연히 10년물 금리가 높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이
까만색 선을 그어보면요.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노는 게 정상인데 자꾸 마이너스로 종종 내려오는 경향이 있죠. 왜 이러느냐? 2년물 금리가 더 높았기 때문인데요. 왜 그럴까요? 단기 급전이 필요합니다. 다들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제 금리를 높게 줘서라도 빨리 단기 금리를 높게 줘서라도 돈을 땡겨올 정도로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다.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뜻을 의미하거든요. 자, 근데 이때는 이제 격동의 그 오일 쇼크 그때라서 너무 복잡해서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쭉 떨어져서 비정상적이고 힘든 시간을 거치다가 이제 결국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이 해소됐다, 정상화됐다는 거죠. 정상화되고 나서 이 동그라미 부분에서 얼마 후에 빵 하고 주가가 떨어지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상황이 있다가 또 마이너스로 나오네요. 역시 비정상화가 정상적으로 된 이후에 또 얼마 후에 빵 하고 이때 닷컴 버블이 터졌었네요. 그리고 역시 정상적인 상황을 맞이하다가 역시 두 번이나 바닥에 닿았었죠. 바닥에 닿고 나서 얼마 후에 정상화된 이후에 빵.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고요. 그리고 역시 정상적인 상황을 갔다가 이때 코로나 때 살짝 닿았습니다. 짧고 굵게 닿았다가 역시 이제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빵. 돈을 풀어서 해결을 하긴 했지만요. 자, 그리고 나서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시면 다른 때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오일 쇼크 때를 빼면 웬만하면 이렇게 깊게 파고 들어가진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정말 뭐라고 반박도 하지 못하게 굉장히 깊게 들어갔고요. 굉장히 길어졌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길어졌단 말은 결국은 언젠가 부작용 상황, 굉장히 힘든 상황이 지금 이어졌다는 거잖아요. 지금 표면상으로는 막 평화롭고 미국이 좋아 보이지만 언젠간 한번 터지겠구나. 이게 이제 11번 중에 10번이 맞았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이제 10년물 빼기 3개월짜리 금리도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왜 쓰는지 그걸부터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 게, 자, 10년물 빼기 2년물 금리는요. 뭐 통계도 탄탄하고 이거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빼박이거든요. 그러니까 10년물에서 2년물 대신에 3개월짜리 가져온 겁니다. 아직 침체되려면 좀 더 멀었어. 조금 남아 있어. 조금 우리는 여유가 있어. 이거를 나타내려고 이제 3개월짜리 전 가져온다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근데 이것조차도 여기 보시면 결국 깊고 길게 파다가 여기 빼꼼 고개 올라온 거 보이시죠? 결국 요거조차도 정상화가 됐다. 정상화가 됐다는 말은 이제 어느 특정 시간이 지난 이후에 주가가 빵 하고 터질 수 있다. 주가가 터지는데 코인만 안 터질 수는 없습니다. 참, 나카모토 사토시가 기가 막히게 전 맞춰놨던 생각이 들거든요. 자, 지난 11번 중에 10번이 정상화 후에 터졌는데 언제 터졌느냐? 3년물 빼기 2년물 역전이 해소된 이후로 평균 15개월 뒤에 주식이 폭락을 하더라. 평균입니다.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더 짧아질 수도 있고 또 뒤로 갈 수도 있고 한데 하나 중요한 건 이미 우리는 정상화 단계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25년도에 들어간다가 아니라요. 이미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년 내외로 조금 지금 상황에서요. 1년 뒤에는 뭔가 터지겠구나. 이걸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게 아무래도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자, 일단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후에 우리 불장의 정점이 온다. 불장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불장의 최고점이 반감기 후 1년에서 1년 반 뒤에 항상 있었습니다. 3번 정도 지금 사이클 지난 걸 보면요. 반감기를 흔히 얘기할 때요. 이거 좋은 거잖아.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는 많아지니까 가격이 올라갈 거야. 항상 좋다고 인식을 하는데 우리 어땠습니까? 올해 4월 달 반감기 이후에 한 6개월에서 7개월을 쭉 내리 떨어져 버리니까 사람들 다 털려 나갔습니다. 좋은 거라고 해서 왔는데, 그리고 반감기 전에는 가격이 심지어 올랐었잖아요. 그래서 막 들어왔는데 오히려 뭐 1년이 아니라 그냥 한 6개월, 7개월만 있도록 다 털리더라. 어, 1년이 참 길고 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정상화되면, 금리 역전이 정상화되면 이제 침체 온다던데, 나쁜 거 온다던데 하는데 그 뒤로 1년간 계속 올랐다는 뜻입니다. 평균 11번 중에 10번이 지금 이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은 사실 이제 정상화 후에 1년, 사실 거의 버블의 정점에 가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올인은 하는 경향이 있더라.
결국 털고 나가야 되는데 들어오고 뭐 사야 되는데 팔고 있고 굉장히 우리를 힘들게 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한 1년 정도를 내 생각과 반대로 행동을 해버리면 코인 시장을 그렇게 흔들어 버리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1년이면 모두가 잊혀지기에 충분한 시간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1년 후 정도를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그 전에 급등이 온다는 지금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건 참고로 좀 말씀드리는데 오랜만에 코인베이스 앱 순위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만약에 뭐 정점에 오지도 않았어요. 뭐 1분기도 아니고 뭐 4분기도 아닙니다. 근데 뭐 코인베이스 앱이 예를 들어서 세계 탑3 안에 들어갔다. 이것도 하나의 큰 인간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크립토 앱 순위, 뭐 미국에서 이제 가장 그 뭐 금융 분야가 아닙니다. 전체 분야 관련해서 탑3나 특히나 피크 때는 지난 사이클이나 피크 때는 항상 이게 거의 1위를 차지했던 경향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팬텀 지갑 요게 이제 진한 보라색 같은 거 요게 이제 솔라나 특히 밈코인 하시는 분들이 뭐 많이 하는 거고요. 한때 이 청록색의 코인베이스를 넘어서는 밈코인 열풍 때문에 그러다가 지금은 현재 좀 많이 떨어져 있고요. 뭐 코인베이스다, 뭐 로빈후드다, 캐시앱이다 많이 있는데 이 청록색을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좀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요것만 따로 이제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인베이스. 이게 앱 순위거든요. 네, 지금 가장 최고 기록 올해 제가 살펴보니까 11월 13일에 코인베이스가 전체 앱 순위 무려 8위에 올라간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좀 떨어졌다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최근에 12월 3일에 10위까지 올라갔다가 현재는 다시 쭉 떨어져서 뭐 52, 뭐 그쪽,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보통은 폭등을 하고 나서 뭐 하루나 이틀 뒤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8위나 10위였는데 뭐 예를 들어 3위 정도 갔다. 뭐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음, 일단 이거는 비트코인의 정점을 좀 맞추기 위해서 유용한 인간 지표이긴 한데요. 설사 비트코인의 정점을 알더라도 내 알트코인은 아닐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하나의 참고 지표지. 뭐 중간중간에 예를 들어 뭐 코인베이스가 탑3 안에 들어갔다. 그냥 내 계획대로 분할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뭐 심한 폭등이 갑자기 나왔다. 뭐 코인베이스 앱이 갑자기 탑3, 탑 5위가 됐다. 가늘고 긴 분할 매도로 그냥 뭐 팔리는 때까지 내놓는 이런 전략이 낫지 않을까. 뭐 비트코인의 최고점에 난 팔겠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예측. 한꺼번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전략적 준비금리 코인 채택 증가에 따른 비트코인 수용. 뭐 이거는 이제 당연할 거라 보는데 여기에서 하나 제가 추측을 해보건데 자, 2분기는 내년 2분기죠. 좀 유동성이 좋지 않을 것이다.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볼 땐 개인들뿐만 아니라 기관들, 국가들도 물리는 분들이 심심찮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도 물립니다. 그리고 뭐 망하기도 하고요. 그 2022년도에 굉장히 많이 망했었잖아요. 아, 이때 2분기 좀 나중에 한번 다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세 번째, 토큰화된 증권의 가치가 500억 달러를 돌파하겠다. 뭐 이거를 뭐 STO라고도 하고요. 뭐 더 넓은 의미로 RWA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정해진 미래죠. 블랙락이 간다고 했으니까 뭐 당연하다 생각이 들고요. 네 번째, 스테이블 코인 결제량이 3천억 달러를 넘어갈 것이다. 이미 실생활에 우리는 안 쓰고 있지만 사실 동대문에 옷 사고 파시는 분들은 이미 쓰고 있다고 하고요. 뭐 아르헨티나, 뭐 브라질, 나이지리아 뭐 이런 곳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일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내가 안 쓰고 있다고 해서 안 쓰는 게 아니다. 이 뭐 당연히 이렇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인공지능 중에서도 에이전트 시대가 오는데 온체인 활동이 100만 개의 에이전트가 생겨나서 달성을 하겠다. 나를 대신하는 AI가 나를 대신해서 뭐 호텔 예약을 하고 뭐 식당 예약을 하고 에이전트끼리 뭐 서로 대화를 하고 뭐 별의별 상황이 나오는데 AI 5단계 중에 이게 3단계라고 샘 알트먼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년에 분명히 에이전트의 시대는 올 거라. 뭐 저는 엄연한 현실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걸 단적으로 얘기해주는 한 예가 바로 나스닥 100 최근에 리밸런싱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나스닥 100개 지수 중에
몇 개는 빼고 넣게는 넣고 하면서 유망한 걸 이제 그 분야에 집어넣겠죠. 자, 이번에 이제 빠진 것부터 볼까요? 빠진 게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뭐 서버 만드는 쪽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회계 뭐 부정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많아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룸이나 모더나 둘 다 바이오 쪽, 특히나 그 코로나로 수혜를 입었던 곳이 당분간은 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100에서 빠지니까 관심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들어간 종목들을 보면 팔란티어, 다들 아시는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이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코인 기업 중에 여기에 들어가는 기업을 토했고 엑손이라는 곳도 역시 뭐 경찰용품, 뭐 경찰의 바디캠이나 그 테이저 건이나 뭐 이런 거 만든 회사로 알고 있는데 AI를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결국 우리 AI 차르, 코인 차르 같이 이제 그 데이빗 삭스가 이거 맡았었잖아요. 25년도에 유망한 투자 분야는 확실히 AI고 코인이구나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AI 에이전트는 이제 막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요. 여기 제가 솔라나 에코시스템 안에 있는 AI 에이전트 코인만 한번 캡처를 해봤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왜냐하면 새로 나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마치 닷컴 버블처럼 엄청나게 생겨날 겁니다. 예전에 제가 뭐 이 중에 소개를 해드렸던 게 뭐 벌추얼 있었고요. 그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코인이었죠. 고트는 AI가 만든 최초의 밈 코인이다. 그리고 제가 아는 거 이제 AI XBT나 액트나 뭐 AI 16G나 뭐 루나 뭐 이런 거 정도 이제 저도 들어보고 좀 공부를 하고는 있는데 여기 또 재밌는 게요. 팔트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방귀라는 뜻인데요. 공기가 뜨거우면 결국 위로 쏜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요게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조가 넘어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코인들이 새로 생겨나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나 알트코인이 투자가 어렵고요. 새로운 알트코인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변동성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중에 뭐가 오를지도 뭐가 사라질지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개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본인이 꼭 이제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기에서 시가총액 높은 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해 보시고 소액부터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 굉장히 가능성도 있지만 위험하다. 이제 막 태어났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6에서 12 예측도 순식간에 한번 훑어보실 텐데 여섯 번째 비트코인 레이어 2의 락업 예치금이 10만 비트코인을 달성할 것이다. 제가 비트코인 레이어 2도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바빌론이라는 프로젝트가 있다. 근데 아직 코인은 안 나왔다고 했었죠. 그러나 지금 바이낸스에서도 협업을 맺어서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 스테이킹 맡기면 이제 바빌론에서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비트코인 레이어 2의 뭐 정통이죠. 오래된 스택스라는 코인도 있고 뭐 코어라는 코인, 뭐 바운스빗 여기도 공부를 하시면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많은데요. 이거를 쉽게 얘기하면 뭐 굳이 레이어 2라고 해서 비트코인을 빠르게 하겠다기보다는 비트코인의 수요가 너무 많아지니까 지금 막 기관들도 물밀듯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줘야겠다는 수요도 당연히 늘어가고요. 비트코인 생태계 내에서 아무튼 뭔가를 해보겠다. 뭐 하다못해 글씨라도 써보겠다라든지 이런 굉장히 많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분야가 크겠다라고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당연한 결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곱 번째, 이더리움 블롭이 10억 달러 규모의 수수료 수익 창출. 뭐 블롭이란 말이 어려울 수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간단합니다. 저장 공간을 분리한다. 이더리움이 뭐 속도가 느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장 공간 좀 무거운 부분을 따로 빼놓으면 약간 몸체가 가벼워지면서 효율적으로 뛸 수가 있겠죠. 이 말인즉슨 쉽게 말하면 레이어 2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레이어 2가 많이 쓰일 거라는 뜻입니다. 많이 지금 우리를 힘들게 했던 뭐 폴리곤, 아비트럼, 뭐 옵티미즘 이런 코인들이 많은 수수료를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 디파이 쪽도 뭐 많이 쓸 것이고 덱스 쪽도 많이 뭐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하는데 디파이 쪽은 뭐 최근에 뭐 트럼프 일가라든지 여러 이제 사건들 통해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TVL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그냥 이 생태계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의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떤 데 많이 사람들이 돈을 넣었을까요?
압도적인 1위는 당연히 이더리움입니다. 56%고요. 이제 2위부터 그 뒤로는 항상 바뀝니다. 뭐 트론이 2위 됐다가 솔라나가 2위 됐다가 하는데 현재는 솔라나가 2위, 트론이 3위, 바이낸스, BSC가 4위, 비트코인, 베이스, 아비트럼, 하이퍼리퀴드, 수이, 아발란체 쭉쭉쭉 있는데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넣어둔 것 가지고 도대체 뭘 쓰느냐, 뭐 하는데 쓰느냐 여기에 대한 제가 하나의 화면을 캡처를 해봤는데요. 자, 탑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아까 봤던 그 코인들인 거죠. 이더리움, 솔라나, 트론, BSC에서 쭉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게 이제 용도들이거든요. 리퀴드 스테이킹이 뭐냐? 우리는 업비트의 스테이킹을 맡기면요. 그게 묶여 있어서 사실 화면만 보지 그걸 활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잠겨 있는데 반해서 리퀴드 스테이킹은 이제 그 탐욕이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자, 예를 들어 내가 이더리움 한 개를 맡겼으면 거기에 대한 맡겼다는 증표로 ST 이더라든지 W 이더라든지 이런 걸 받습니다. 그게 이더리움과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또 스테이킹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 투자를 하든지 집을 살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증표를 받아서 투자를 할 수 있게 하는 걸 리퀴드 스테이킹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더리움은 리도다오, 리도라는 코인이 있고요. 솔라나는 지토라고 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거 랜딩 당연히 대출이겠죠. 에이브 우리 많이 들어봤고 솔라나에는 카미노랜드라는 게 있고요. 리스테이킹은 스테이킹 된 걸 다시 스테이킹을 한다. 아이겐 레이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퀴드 리스테이킹은 리퀴드 된 거를 다시 스테이킹 한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CDP 이건 뭐냐면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는 회사들입니다. 메이커다오나 패럿이나 저스트 스테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코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 곳들이 이제 프로토콜을 만들어내는 거. 베이시스 트레이딩은 예를 들면 현물과 선물 차이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게 하는 거, 이자를 많이 주는 거, 그리고 뒤에 정말 이게 수십 가지가 이 프로토콜의 용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걸 담당하는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저도 다 알 수가 없을 정도로 많아요. 자, 뒤에 가시면 결제를 쓰이는데 어떻게 쓴다. 보험을 할 때는 뭐가 쓰이고, 파생 상품 하는데 뭐가 쓰이고, 게임 하는데 쓰이고, AI 에이전트 하는데 쓰이고, NFT 쓰이고, RWA에 쓰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혹자들이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거 코인 어디다 써먹어? 이거 쓸 데도 없는 거.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돈을 어디에 써요? 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 세계에는요, 이게 돈이거든요. 다만 변동성이 크다고 해서 이걸 화폐가 아니라고 하는 자체가 좀 상식을 깨셔야 됩니다. 코인은 영어로 암호화폐입니다. 크립토 커런시이기 때문에 화폐로 쓰이기 때문에 돈에 쓰이는 곳이 다 쓰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번째, 10번째 마지막인데요. 한 번에 복습을 해보면 자, 뎁 토큰 레이어 1 토큰과 성능 격차 해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9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하는데요. NFT 회복세와 함께 거래량이 300억 달러를 기록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예측, 이더리움, 솔라나 수익 가격까지 예측을 했는데 이거는 예측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NFT 특히나 플로우 코인이다 무슨 코인이다 굉장히 NFT 끝났다더라 메타버스와 함께 거의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저는 이분들 의견에 동감합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했나요? NFT가 회복세가 될 것이다. 왜 그럼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NFT를 사시면 이 새로 상장되거나 새로 출시되는 코인을 가장 먼저 에어드롭을 받게 해줄게요. 그러다가 나중에 바이낸스 상장되면 이게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NFT에게 혜택을 입히면 여기에 대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전에 솔라나폰, 사과폰이라고 불렸었죠. 자, 사과폰을 사면 그 안에 봉크라는 밈코인을 에어드랍 해줬는데 그 봉크의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다 보니까 오히려 솔라나폰보다 그 봉크 가격이 더 비싼 거죠. 봉크를 사기 위해서 사과폰을 산다.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이제 트위터나 이런 데 프로필 사진으로 쓰려고만 이렇게 NFT를 샀다면 이제는 그런 건 통하지 않습니다. 백화점을 가도 VIP 혜택을 이 NFT를 제시하면 준다든지 혜택을 함께 준다면 결국 NFT도 저는 회복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FT 투자자들, NFT 코인 투자자들, NFT 마켓플레이스도 많이 있잖아요. 뭐 블러도 있고 최근에 매직 에덴도 있고 이런 분들 뭐 내 차례가 오길 기다리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25년 관련 많은 예측을 해봤는데요. 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잘 검증을 하신 후에 취사 선택 잘 취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